먼저 온실가스 프로토콜하고 그다음에 ICT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고요. 먼저 첫 번째 목차는 개요 목차에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화석연료 사용이 주요한 이유이다. 네, 이런 거고. 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이제 기후변화로 가뭄, 집중호우, 빙하 유실, 뭐 이거로 인한 해수면 상승,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재해가 돼서 발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국제협약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대표적인 예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토우정선한 파리협정.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꽤 1997년이면 꽤 이른 시점이죠, 생각보다. 그래서 선진 37개국 EU가 참여해서 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 자, 1차 오토미프로 2차 18%. 근데 이때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이 미가입했어요. 이거 한때 막 뉴스에 많이 나왔죠. 미국이나 중국이 가입하자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더군다나 특히 중국.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의식해서 이 다시 파리 협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는 모든 당사국 195개국이나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몇 프로 이런 게 아니라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가능한 한 1.5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목표가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가입국은 배출량 감축 목표. 그래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렇게 해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출을 하고 5년마다 향상해서 제시하라. 이렇게 해서 의무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이런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리백 많이 들어보셨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지구 온난화에 이 탄소 배출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이제 국제 캠페인. 애플은 이미 2020년에 달성을 했대요. 근데 삼성전자는 2020년에 가입을 할 거고, 이게 지금 국내에서의 분위기랑 해외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해외에서는 이게 거의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근데 국내는 사실 조금 덜해요. 최근에는 심지어 컴퓨터 안에 서버 있죠. 서버 안에다가 발열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냉각 액체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서버를 만드는 쪽까지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발열량 때문에 냉방기를 돌리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냉방기 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걸 줄이려고 하면 발열을 애초에 서버에서 안 되게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서버 안에 저거까지 넣어야 돼?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리학적으로 재난이 좀 덜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뉴스 듣고 계시죠? 그런 데서는 이게 이제 필사의 어떤 목표, 인류 생존 자체를 이어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논문제 게재가 이 섹션으로만 전부 다 차 있을 정도로 정보가 게재.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이제 트렌드나 또는 미래를 위해서도 문제 출제가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서 이 언급되는 용어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온실가스 프로토콜과 탄소 배출 거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요구성을 냈고 자, 온실가스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냐?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계량하고 측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세계자원연구소하고 세계 지속 가능 발전기업 협의회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 근데 이 프로토콜 자체가 세 가지 범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코프 1, 2, 3. 이 부분은 지금 KESG라고 하는 전에 문서 카페 올라간 거 보셨죠? 네, 거기 앞단의 그 항목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스코프 1, 2, 3가 뭐지? 거기에서 이거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문서를 이해하려면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코프 안은 뭐냐? 직접 배출량이다. 이건 기업이 자기 자신의 보유 활동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스코프 2는 간접 배출량. 이거는 기업이 에너지를 구매해서 사용할 때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를 하게 된다. 예, 전기를 구매해서 쓴다.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이제 스코프 2예요. 그다음에 스코프 3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간접 배출. 간접 배출이고 이거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간접 배출. 그래서 이제 직접 하느냐, 간접으로 하느냐, 또는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거냐. 이렇게. 그래서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부분은 이제 스코프 3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어 철강 제조 과정에서 고로의 연소에서 이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그다음에 이 스코프 2 전력의 온천에 따라 이제 배출 개수는 차등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재생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 개수 자체가 낮겠죠. 근데 이제 석탄 이런 것을 이제 쓰게 되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 단계에서 포장해서 뭐 운송한다 이런 때도 이제 온실가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옆에 그림은 뭐냐면 요거 지금 이제 좀 안 보이죠, 잘. 근데 어쨌든 요곳의 이름은 광산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석탄을 채굴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화력발전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력회사예요. 그러면 화력발전소는 국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남동발전소. 발전소 따로 다 회사로 별도로 있죠. 이 전력을 다 공급해서 이 가정에 공급해 주는 데 어디예요? 한국전력. 네. 그래서 역할이 다르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가져다 쓰는 공장들.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연료를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연료 자체를 생산하는 직접적인 배출에 해당돼서 이건 이제 스코프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중에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이거 스코프 3, 외부 간접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걸 가져다가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코프 1에 해당돼요.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 공급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해서 여기가 이제 스코프 3. 그다음에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이 둘 다 스코프 3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맡은 역할은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을 어딘가로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배출은 안 하죠. 탄소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스코프 2가 되는 거예요. 간접 배출이죠. 그다음에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한전이 1차 스코프 아닐 것 같죠. 그게 아니고 발전소가 스코프 아니에요. 또는 석탄회사 이런 데가 스코프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공장에서 이 전력 공급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전기를 받아서 쓰는 쪽은 스코프 2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간접, 외부 간접에 해당돼서 스코프 3가 된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한 거랑 다르죠. 전력회사하고 화력발전소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면 전력회사는 스코프 1이 아니라 스코프 2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 거래라고 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배출 허용량에 대해서 이제 여유가 있는 기업이 생기고 부족한 기업이 생긴다. 네, 이걸 이제 서로 거래하는 구조. 그래서 할당 배출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그 목표로 하는 이제 이 탄소 관련된 중립, 목표로 하는 중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수준까지는 내가 배출해도 돼라는 게 이제 할당 배출. 그다음에 상세 배출권. 내가 노력을 해서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축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감축으로 인정받은 양. 그다음에 이제 규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배출량 제한이나 감축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제로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게 하는 시장. 이제 이게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이제 이 시장을 이제 규제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배출권을 구매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다음에 자율적 시장으로 나눈 쪽은 여기서 말하는 상세 배출권을 이제 자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 시장을 자율적 시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절감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거냐, 상세 배출권. 이거는 이제 국가가 해줄 수도 있고 국제기구가 해줄 수도 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거고, A기업과 B기업이 있는데 이만큼 나는 배출할 수 있어라는 할당량이 있고 실제로 배출은 이만큼 하고 이 정도는 상세에서 남았어요. 근데 여기는 할당량을 초과해서 이만큼까지 지금 이제 실제 쓰고 있어요. 이게 실제 할당은 요만큼 받았는데 그러면 요만큼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장에서 서로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노리는 건 뭐예요? 돈 주고 계속 사면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원가가 늘어나죠. 원가가 나게 되면 결국에는 상품, 서비스의 단가가 올라가겠죠? 또는 이윤이 줄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탄소 관련된 이 규제를 못 지키는 이런 기업은 계속 원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결국엔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하는 생산활동 또는 기업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ICT 기술을 이용한 탄소 중립 대응 방안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 관련된 이제 저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지금 스코어 1, 2, 3에 해당되는 많은 라인에 각각의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결국에는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죠. 그래야만 국가나 또는 국제협약에서 이거를 통제할 수 있을 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라고 머릿속으로 딱 생각해 보시면은, 아, 일단은 그들이 배출하고 있는 탄소에 관련된 오만 잡다 라인들을 전부 다 네,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고, 니네는 지금 문제가 있어. 아니, 니네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들을 전 지구적으로 통합을 해서 우리 지구가 앞으로 그러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1.5도씨 이하로 온도가 상승하는 거, 목표를 1.5도씨 이상을 못 올라가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예측이 아주 비관적일 때는 초비상 대응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측정 보고 검증하는 기술이나 절차가 필요해진다. 이거를 MRV라고 한다. 모니터링, 리포팅, 베리피케이션 해서 MRV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일관성, 투명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ICT 기술로 가능하다. 대표적인 ICT 기술이 뭐냐? 이제 머릿속에 이미 다 나왔을 거예요. 그동안에 배우신 주제들이 총동원 되겠구나.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IoT는 뭐예요? 모든 사물에 예, 실제로 센싱을 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센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은 뭐예요? 그런 데이터를 모으면은 그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라우드로 실제 스토리지에 저장하려고 전송을 해서 전송하는 과정도 문제고요. 그거를 받은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그걸 처리하는 연산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도 이미 탄소 배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일단 측정은 IoT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센서가 계속 늘어날 거고 데이터 센터로 전달되는 동안 전송이나 응답 지연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네트워크에 센싱 노드의 말단에서 거기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어 버리자. 이게 지금 엣지 컴퓨팅이잖아요. 그래서 걔가 1차적으로 데이터 수집한 걸 전부 연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보내야 될 정보만 최종 결과값으로 조치해서 날려버려요. 이게 지금 엣지 컴퓨팅이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서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예시로 여러분들이 봐뒀다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비고란 같은데 살짝 써주면 되는. 근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 IoT에서 특정된 또는 센싱된 데이터가 막 모일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빅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분석하고 또 그걸 가지고서 뭔가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형을 통해서 학습하고 뭔가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값을 내고. 자, 이러한 것들을 전부 자동화하려면 결국엔 인공지능이 필요해진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할 것이다. 네,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ESG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이제 지금 딱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다 같이 탄소 배출권을 남으면 팔고 모자라면 사고. 자, 이런 식으로 또 통제하는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이거 속이면은 많이 배출했는데 속여가지고 빼먹을 수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이 흐름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자간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 방식에서의 데이터의 신뢰성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나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한번 블록에서 검증을 하고 나면 계속 흘러가는 데 이변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추적하게 되면은 이제 원천 최초에 무엇이었는지까지 그래서 이 사기를 치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 축산이나 의약품, 농수산 이런 쪽에서 원산지 증명하는데 블록체인을 쓰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중간 유통 과정에서 국산이 아닌 외산을 가져다 국산이라고 사기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블록체인 기술로 막을 수 있다.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결국은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특정 조건이 차면은 서로 이 사고 팔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사기나 위조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지금 요 왼쪽의 그림은 이제 요것도 나중에 파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결국에는 딱 보시면 여기 끝에 말단에 뭐예요? 뭔가 탄소를 배출하는 애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뭐 컴퓨터 어쩌고저쩌고 막 돼 있죠. 네, 이 각각의 말단에는 전부 IoT 센싱 기기가 장착이 돼 있을 거예요. 애들이 데이터를 막 모아서 여기 노드에 날릴 거예요. 그럼 이 노드에서 이거를 일차적으로 받아서 연산을 해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서버 컴퓨팅 이것들이 전부 다 엣지 컴퓨팅이죠. 그래서 이 엣지 컴퓨팅 기반으로 이제 네트워크단을 통해서 최종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림. 그다음에 지금 뭐 이 스코업 아니든 투든 이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이들 간에 서로 뭔가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최초의 그 데이터가 센싱되고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다. 그러면 그거를 블록 형태로 검증해서 기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서로 계속 의사소통을 할 때,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그 블록을 계속 이용을 해서 그냥 흐르고 흘러서 신뢰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아리백 플랫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블록들을 계속 사용하는 과정들이고 여기서는 이제 특정 제어 어떤 정보들을 이쪽으로 주게 되면 그 정보를 또 블록체인으로 이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계속 만드는 이런 구조들이 가능하다. 네. 이게 이제 온실가스 프로토콜과 ICT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현실성이 좀 더 강해지나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구체화되죠. 적어도 이제 스코어 1, 2, 3는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설명해봐 그러면 그림으로 남는 애 할당 받은 양이 있고 그다음에 상세할 수 있는 양 이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팔고 그다음에 강제로 이제 규제해야 될 시장 자율적인 시장 자 이런 개념들만 계속 남아 있으면 그러면 그림으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머릿속에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걸 ICT에서 대응하는 것은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쓰고 있는 이 공장에서의 데이터 결국에는 뭐
탄소 배출에 관련된 전력 사용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가스의 양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IoT로 센싱해서 데이터를 모은다. 네, 이것들을 중간에 엣지 컴퓨팅 노드에서 전부 연산 처리해서 결과값만 데이터 센터로 보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리 통제가 일어나는데 그 관리 통제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다가 블록에다가 그 녀석을 다 기록하게 만든다. 네,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체 데이터를 관리해. 이제 떼놓고 보면 지금 스토리라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결식화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러한 게 탄소 중립 방안이 되겠다.